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특집 인터뷰는 진짜 보기 힘든 분, 모시기 어려운 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여전사 특집이죠. 여러분 EBS의 김태희라는 별명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레이나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또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있는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 출연을 막 많이는 안 하셔서 네. 저희 당원이나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EBS에서 수능 영어 강의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활동 이름이 레이나였어요. 그래서 레이나쌤이라고 많이 이제 알려졌었는데 어느덧 제 제자들이 이제는 30대 중반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같이 뭐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 친구들이 요즘 이렇게 SNS 상에서 갑자기 댓글로 레이나쌤이 왜 여기에? 네, 그 멸공 우파 채널인데 제가 댓글을 달면 레이나쌤 왜 여기 계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김효은 대변인이 쌤 부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교육 정책을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당에다가 냈다가 또 오산시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낙선을 했고 이제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지금은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부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은 전설적인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그 아무한테나 김태희라는 별명이 붙지는 않잖아요. 근데 EBS 김태희라고 부르면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아, 진짜요? 네, 그게 워낙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별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 와주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이면 오산이 아니라 비례대표 1번을 저도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오산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요. 그 이후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매우 굵직한 교육 관련 이슈를 직접 또 챙겼고 사실 이런 우여곡절이나 산전수전 겪고 나면 나 이제 정치 다시 안 할란다.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장동혁 대표의 대변인으로 장동혁 호의 입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 김효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옛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네. 김효은, 레이나 친한 게 아니야? 한동훈이 픽업한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영입된 인사이기 때문인데 네. 그 당시 영입 스토리라던가 네. 아니면 진짜 옛날에는 친한 개였다가 지금은 아니게 된 건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보고 친한계라고 하시면은 우리 성북의 이상규 위원장도 그러면 친한계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재 영입 동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출마했을 때는 뭐 모두가 사실 한동훈계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이었던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역구에 오면 또 이제 같이 만세 부르고 또 유세하고 지원 유세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 네. 속에서 이제 친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었는데 제가 입당을 하게 된 스토리는 좀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 건의서랑 이력서를 이제 두 부를 딱 썼어요. 네. 쓰고 나니까 교육정책은 여당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교육부가 하는 것이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 고향도 경북 영천이고 해서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 민주당의 감성을 정말 뭐 공기와 물처럼 흡입하고 살듯이 저도 이런 우파 감성을, 우파의 정신을 물과 공기처럼 좀 흡수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지역 감정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 그렇죠. 특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친근하게 접하기에는 용이한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숨 쉬듯이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박정희 그렇게 대통령 막 그런 이야기를 그럼요. 잘하면서 들으니까. 그럼요. 네. 그 동네에 슈퍼 가면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이런 동네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저는 여성과 남성 이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좀 크리스찬적인 생각이 있어서 민주당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동성애 친화적이고 뭐 차별금지법 이슈도 있고 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다가 이제 정책 쪽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어서 총선 시즌에 그렇게 이력서를 내려고 했는데 아는 이제 보좌진 동생이 누나 이거는 이메일로 쓰면은
아무도 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했더니 이거를 혹시 아는 분이 계시냐, 정계에. 그래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가지고 그 당시에 그 충남도청까지 제가 갔어요. 이력서를 가지고. 김태웅 네. 도지사님을 네. 이제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 이력서를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두 분이셨어요. 이철규 네. 위원장님 계셨고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또 장동혁 장동혁 지금 대표님이. 대표님 네. 계셔가지고 두 분에게 똑같이 이력서를 넣었는데 네. 누구한테 연락이 왔을까요? 지금 장동혁 호의 스피커니까 장동혁 사무총장한테 연락이 온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인연이 됐었고 처음에는 정책회의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정책회의 참여를 했다가 네. 인재 영입이 되고 갑자기 오산시 출마까지 이제 권유를 받아서 사실 그 오산시가 그래요. 좀 많이 지형적으로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렇죠. 험지죠, 험지. 험지예요. 네. 그래서 당선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열차게 하고 가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안민석 그 5선이었던 국회의원하고 맞서서 가장 정반대의 이미지의 여성 후보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면 제가 뭐 총 쏘는 법도 모르는데 일단 뭐 군장하고 가겠다. 야. 저는 그냥 의병의 생각으로 갔고 이거 진짜 선당후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에 이제 막 들어왔는데 내가 될 자리, 좋은 자리, 뭐 당선될 자리 골라서 간 게 아니라 나는 교육정책 건의하러 왔는데 당에서 필요하니까 안민석이라는 나름의 거물 잡으러 어려운데 가라. 뭐 죽을 자리인 거 알면서도 당이 가라니까 저는 갈게요라고 그냥 간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그때는 네. 정말 나라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정말 새벽까지 다들 잠 못 자고 당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맞아요. 우리 그때 정말 박빙이었으니까 결과가. 맞아요. 그래서 지는 거 아니냐 막 했는데 이제 개표 늦게 한 곳이 강남, 서초 막판에 쫙, 그 표들이 네, 쫙 몰리면서 열리면서 네. 형님 왔다 막 이런 거 네. 뜨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면서 역전이 되면서 그 정말 잊지 못할 장면, 네 당선인 신분으로 차에 올라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당이긴 하나 의석수가 적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정치에 크게 뭐 제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래서 정말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출마까지 하라고 하니 근데 그때는 제가 아이가 4살이어가지고 너무 어렸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집에다가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이제 오산으로 그냥 제가 오산을 사실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이 티맵에다가 오산시청 찍고 그냥 혼자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와. 그러고 제 친구들 포함해서 딱 7명 가지고 캠프를 차려서 네. 그렇게 정말 45일 넘게 고생을 했어요. 와, 네. 그러면 시작점을 돌이켜보면 사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김효은 대변인의 제안서를 보고 이 사람 인재다 알아보고 먼저 연락이 온 처음에 손을 내밀고 이 선구안을 가진 네. 어떻게 보면 이 원석을 딱 알아본 사람이 그때도 장동혁 대표였던 셈이네요. 예, 뭐 잘못된 만남은 아닌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요. 이제 증명해 보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김효은 대변인 레이나 선생님이요. 만약에 돈 벌려고 마음 먹고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들었으면 막 어마어마한 요새 유명한 그 사교육 강사를 못지않은 재벌 돼 있을 거라는 게 교육계의 평이거든요. 네. 근데 EBS에 남아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돕는 일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을 알아보고 우리 당으로 데려오게끔 이 레드카펫을 깔아준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라 그때도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였다는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 장동혁 대표와 인연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 좀 굉장히 이 정치권에서의 어떤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오산에서 선거할 때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당의 새로운 정치 신인 중에 이 김효은 대변인 이미지가 제일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워낙 유명 영어 강사기도 했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자주 막 오산에 내려와서 도움도 안 되는데 막 지원 유세하려고 하고 막 이 레이나 선생님의 이미지를 엄청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려오면은 구름 같은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또 뭐 유튜버 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때는 나름 또 인기가 좋았으니까. 네, 그런 좋은 점은 있는데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을 굳이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로 이제 전통시장에서 주로 우리가 하다 유세를 하니까. 보니까 오산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아주 신도시적인 그런 계획된 지구도 있고 네. 또 완전 토박이 분들이 모여 사는 그 오색시장이라고 하는 그 전통시장 쪽도 있고. 근데 유세를 이렇게 넓은 데서 하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덜 모이면 그게 또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당에서는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해주기를 원했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네네. 네. 그리고 선거를 이제 얼마 안 남기면은 돌아다닐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막 도시도 가야 되고 아파트 단지도 가야 되고 진짜 많이 다녀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스케줄을 싹 다 접고 이제 스탠바이를 해야 되고 이제 딱지 떼일 거 감수하면서 그 유세차가 이제 설 자리 동선 같은 것도 좀 맡아놔야 되고 좀 그런 어려움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러면 기억나는 게 그 이후에 이제 교육부로 가서 정책 보좌관 되셨다고 해서 아, 참 잘한 인사다. 우리가 이렇게 당에 와서 고생한 분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중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일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들은 없는가요? 우리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를 보면은 보은성 인사 같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노조의- 변호사들 막 다 갖다 주고 막 좋은 네, 자리.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보통 보면은 변호인 이번에 또 임명된 분은 9번째 변호인이 임명된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연봉 3억짜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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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특히 음.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 보면은 저분들이 정말 청문회라든지 음. 국정감사 나와서 제대로 된 어떤 정말 관록 넘치는 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는가 하면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주호 장관님은 사실 장관을 2번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2008년고 넘어서였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교육부에서 사실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워낙 추진력이 좋고 빠르고 좀 해박하시다 보니까 일을 많이 벌리는 걸로.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he's back 돌아왔다. 그래서 정말 많이들 좀 긴장하셨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들어가기 전에 장관님은 정말 치밀하고 모든 게 이제 착착 맞아떨어지게 들어가야 되고 정책 욕심이 정말 많으시고 무엇보다 교육부에 있는 이 공무원분들 누구보다도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보고할 때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좀 미리 좀 OT를 받고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정책을 해서 이게 좀 무르익고 그리고 이걸 다져지는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안착이 된다라는 그 청사진을 정말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권 바뀌면은 그 당시 정부에 했던 거, 전 정부 거 다 지우고 또 새로 시작하고 바까리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것 중에 좀 취할 거는 취하고 우리가 새로 할 거는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실용주의적인 분인 것 같고 교육에 대해서는 그분보다 저는 더 많이 아는 분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저도 뭐 나름 대치동에서 강의 오래 했었고 EBS도 10수년 했었고 그래서 정말 잘 안다라고 스스로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입시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교육 전반에 대한 거는 저는 이주호 부총리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지난 그 1년여 정도 교육부에서 일했을 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었어요.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만들고 보좌하는 일도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정치권 일을 다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 대변인 제의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 지금의 김효은 대변인은 또 어떤 결심으로 이 지도부에서 함께 뛰고 있게 된 건가요? 저는 그동안 보수가 매력적인 그런 마초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마초가 아니다. 네. 네. 정당은 선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를 늘 고민하는 이런 국민들한테,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선구안을 내놓는구나. 이 사람들 따라가면 뭔가 빛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합류를 하고 지지를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공천 시즌 되면은 갑자기 지도부가 또 바뀌고, 비대위 그러니까,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당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49대 51이면 이 51이 되는 쪽에 누가 빨리 붙느냐. 네, 우리 예전에 왜 아이들끼리 놀이할 때 누가 이렇게 하면은 한 명씩 다 그렇죠. 잡아서 네. 맨 마지막 7번째까지 끝! 나머지는 다 뭐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처럼 누가 빨리 선착순으로 50일에 갖다 붙냐. 이런 느낌으로 정치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기 빨리 붙어라 놀이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지난 총선부터 쭉 바라봤을 때, 몇 가지 저에게 좀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분에게, 거예요? 네. 예, 좀 신뢰를 갖게 되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총선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게 좀 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예.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그때부터 지금 당 대표가 될 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념 이런 부분이 김효민 대변인 봤을 때 마음을 울리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오산에서 제가 처음 이제 정말 소수의 제 지인들 데리고 이 선거를 시작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그런 선거의 공식, 선거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해진 뭐 룰이나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뭐 조직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당협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조직을 몰랐고, 또 오산은 이미 뭐 당협이 계속 사교육 당협이 된 지가 오래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제 스타일의 선거 방식을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었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소소하게 좀 이렇게 의견 충돌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 찾아가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선거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당의 입장에서, 위험하다 싶고, 혹은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혹은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라. 뭐 선거공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원하시면은 그냥 후보 바꿔라. 네, 그냥 전략공천 취소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소신 갖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논리가 있으면 본인 선거인데 본인이 주인공인데 본인이 자기 선거 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느냐. 그 장동혁 대표가 그 당시 사무총장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어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사람 잘 본 것 같다. 빨리 내려가서 선거해라. 시간 없다. 본인이 하고 싶은 선거해라. 그렇게 돼서 내려갔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조금 화제가 되었던 게, 제가 유튜브 활동, 주로 제 채널을 활동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일타 강사 이런 수식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자칠판에다가 오산시에 관련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청사진을 인강 강의 형식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자기 장점을 살리는 컨텐츠로 다가간 거네요. 네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반응이 많이 호응이 좋았고, 네. 그래서 험지치고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믿어주시고 또 투표를 해주셨던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걸 자신있게 밀어붙이기까지는 장동혁 대표님의 그 당시에 그런 뭐 신뢰, 믿음의 한마디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물론 그 사이에 좀 많았는데 또 하나 기억에 나는 거는,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어차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로 단일화가 될 거니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다수였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근데 장동혁 당시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그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갔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쓱 여쭤봤어요. 단일화 되면은 한덕수 총리님 캠프로 가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김문수 후보 될 겁니다. 딱 한마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옮겨갈 거니까 미리 가서 라인 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김문수가 후보 된다 생각했으니까 나는 김문수 캠프 왔다. 그냥 그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고. 한 번 길을 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딱 가는 스타일인 거네요. 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계산은 얕은 잔머리로 막 계산기 두드리고 뭐가 이득일까 하는 그런 애견남스러운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마초적인 정치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잘 없죠. 계시긴 한데 국민의힘이 진짜 제가 늘 말하지만 애견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신조어인데 막 너무 남자답지 못한 남자.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분비되는 것 같은 남자.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어깨뽕 차고 키높이 깔고 다니는 화장하고 다니는 그분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막 계산기 두드리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막 위선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네. 장동혁 대표는 사무총장 할 때도 그렇고 김문수 캠프 갈 때도 그렇고 자기 지지율 안 나오는데 전당대회 딱 출마 선언했을 때도 그렇고 대변인께서 봤을 때는
되든 안 되든 내가 정한 길이면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태토나 네. 그 마초의 모습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자신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게 자기의 캐릭터 그대로기 때문에 그 언행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끌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좀 감동을 줄 아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이제 선거법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받을 건 또 받고 하지만 처음에 뭐 애로사항이 사무실 개혁하던지 막 많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의논을 드렸을 때도 본인도 너무나 어렵게 정치했고 맞아요. 또 낙선하고 나서 지역구 관리하면서 법복 벗고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너무 이제 고되었다 하지만 이제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딱 보고 사실 이 외모가 그 한참 젊은 시절에 그 노주현 씨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팬분들이 싫어하시려나. 고생 별로 안 한 잘생긴 이미지가 있죠. 네, 맞아요. 미끄덩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금수저처럼 생겼죠. 네, 저도 그런 줄 것만 알았는데 보면. 네. 너무 어렵게 사셨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뭐 이제는 다 알려졌지만 네. 그 도시락 먹으러 학창 시절에 집에서 학교까지 편도가 한 50분 걸렸다. 그러니까 왕복 거의 2시간을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집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아침에 어머님이 도시락 3개 갖다 주면 어제 먹은 도시락 3개 갖다 드리고 학교에서 그냥 쪽잠 자고 아예 그냥 학교에서 사실상 노숙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했다라는, 흑수저도 아니고 아예 무수저다라는 게 참 외모랑은 안 어울리지만 고생을 진짜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에 있었을 때 대표님께서 교육부 공무원으로 6년 계셨거든요. 맞아요. 원래 사시 네. 패스하기 전에 행시 패스하고 교육부 공무원으로 있었죠. 맞아요. 그 인연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좀 뒤를 싹 해봤죠. 교육부 때 어땠는가.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동기나 선후배 분들이 아주 위에 고위급까지 올라가셨는데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 참 괜찮지? 저한테 뭐 바로 여쭤보시길래 저는 일단 뭐 네, 좋아요라고 했죠. 그래서 뭐 소문도 되게 좋으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는 이런 사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에서 나오고 김문수 캠프의 마지막에 이제 교육부 사표를 냈어요. 저는 뭐 물론 몇 개월 안 했겠지만 그 이후로도 그냥 사표 내고 나오자라는 생각에 나와서 이제 선거 도왔는데, 낙선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네, 이제 당원으로 살아야겠다. 뭐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도와라, 좀 와서 열심히 좀 해달라라고 하셨을 때 크게 이렇게 오래 제가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인간적 신뢰를 충분히 쌓은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김효은 대변인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돕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네, 저를 이렇게 감동을 시킨 것만큼 우리 많은 이 우파 시민분들께도 비록 1.5선이지만 똑같은 감동 혹은 그 이상의 감동을 줄 만한 사람이고, 그게 절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캐릭터이잖아요. 본인의 퍼스널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좀 확신이 있었고 이렇게 좀 다시 장동혁 호에 제가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김효은 대변인의 정치 역정을 들으면서 장동혁 대표와의 인연 이런 것도 막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요. 저는 새삼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게 우리 국민의힘에 이런 인재가 있구나. 제가 김효은 대변인님 뭐 이전부터 알고 지내고 뭐 사석에서도 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들으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여성 전문가 인재가 장동혁 호에 이미 탑승하고 있다. 우리가 매번 그나물의 그 밥들 뭐 젊은 얼굴이라고 하면은 맨날 당 지도부 흔들고 뭐 쓴소리나 해삭고 그게 뭐 정말 약이 되는 쓴소리도 아니고 지들 좌파 방송에서 인터뷰 한번 타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만 보다가 김효은이 있고 우리한테 박민영이 있고 하는데 뭐가 무섭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는 좀 민감한 정치적 변곡점 분수령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한동안은 네. 한동훈과 친한계에서 김효은 우리가 영입했다 우리 사람이다 하면서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걸 많이 팔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거기와 딱 멀어지더니 지금 장동혁 대표의 대변인이 되니까 아예 한동훈 밑에서 딸랑딸랑 거리고 다니는 똘만이 있죠. 박상수 변호사는 김효은 대변인을 무슨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막 저격을 하더라고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을 공격하면 다 극우인 거잖아요, 지금. 어.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몇 가지 네. 계기는 조금 있었는데 네. 제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까지도 그분의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아, 한동훈의 예, 전화번호를 원래 몰랐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전화번호도 몰랐고 이제 낙선을 하고 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당원 게시판 사건 같은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시의 개념, 그 당시의 관점입니다.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뭐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원장님하고는 또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의 양이 다르니까.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우파 시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 이분이 좀 더 뭔가 이 검사 외에 다른 일을 좀 안 했었기 때문에 민생을 좀 알고 또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 스킨십을 늘리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는 한동훈한테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박상수 변호사가 저한테 이제 권유를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상규 위원장이 권유를 했구나. 그래서 천목회라는 그 모임에도 나가고 그 천목회가 했었는데 처음부터는 친한계 모임으로 만들어진 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이상규 위원장 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친한계 모임인 것처럼 약간 왜곡시켜서 언플을 해서 그것도 다 깨지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전당대회 되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좀 조심스럽게 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예전에 그 낙선을 하고 나서 그 총선백서 팀에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이상규 위원장하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총선백서 뭐 딱히 크게 내용 쓴 것도 아직 아니고 열심히 인터뷰하고 이제 주제들 뭐 분석하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 총선백서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한동훈과 친한계에서 총선백서 쓰는 조정훈 의원과 거기 또 이상규 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이거 지금 한동훈 욕하려고 쓰는 백서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공격하고 비난하고 흔들었죠. 막.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도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정작 무슨 일이 맞아요.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치 뉴스 볼 시간이 없죠. 맞아요. 지역만 돌아다니기도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나빠졌지를 전 솔직히 모르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채널A 뉴스탑 10에 저보고 이제 출연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출연을 했었죠.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질문이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총선백서와 그 조정훈 의원의 백브리핑 때의 발언 같은 것들을 이제 편집해서 저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백서 편향되게 쓴 적 없고 질문지도 용산 잘못이냐 여기 비대위 잘못이냐를 반반 나눈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조정훈 의원을 인신공격을 하는 건 좀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스튜디오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채널A가 우리 김효은 대변인을 친한계라 생각하고 부른 거예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 편에 서서 조정훈 의원이랑 총선백서 욕해달라고 그 질문을 한 거였는데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아니다. 총선백서 되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훈 의원 편을 드니까 진행자도 당황하고 맞아요. 그 채널A 스튜디오 전체 분위기가 이거 아닌데 얼어붙어가지고 그때 그리고 한 딸들이 그 방송을 보고 김효은 대변인 페이스북에 막 악플 달고 테러하고 막 그랬던 시작이잖아요, 그게. 그죠. 악플이 3,400개 넘게 달렸었죠. 하루 징하다 만에. 정말 징해. 네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솔직히 정말 어안이 벙벙했고.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고 욕한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그래서 왜 나를 욕을 하지라는 것부터 그 팬덤이 상당히 이상하다. 뭔가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저는 확신을 솔직히 가졌고 그 다음 질문도 홍준표 시장님이 그 당시에 전 시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당연히 특수부 검사 실초, 자유한국당 때 얼마나 우리 친박들 몰아놓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생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 네. 좋을 거 있겠냐. 당연히 감정 나쁜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고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악플이 어떻게 한동훈 욕하는 홍준표 편을 드냐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그 당시 기억나세요? KS 인증 네, 관련된 네. 거 짚고. 맞아요. 그죠, 얘기했어요. 한국 제조업도 살려야 되고 또 저 같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이 아기 물건들, 자녀 물건들, 아이들 물건들에 이상한 호르몬 있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 당연히 행정하는 분이 걱정하는데 뭐가 지금 문제냐. 두 분이서 나란히 토론하는 거 얼마나 또 보기 좋냐.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뭐 훈훈 브라더스네 이랬다가 저 또 욕을 막 버버버버버 먹고 그래서 3중으로 그때 욕을 먹고 이제 반한계라고 제가 이제 찍혔죠. 근데 사실 그 채널A 방송에서 우리 김용훈 대변인이 했던 말은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나 욕이 아니었어요. 욕이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팬덤들 보기에는 우리 위드 훈이, 우리 훈이를 막 띄워주고 막 우상숭배 안 해주면 다 반환이고 다 욕먹어야 될 사람으로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저는 확신을 했죠. 아, 이건 이상하다. 이상한 팬덤이다. 네네. 근데 그때 천목회에 계셨던 모 분께서 전화가 와서 아유, 위원장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뭐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천목회도 좀 이상하구나. 거기 member들 중에 친한 게들,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뇌가 되기에는 제 직업상 이 정답과 해설지 외에는 오답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에 오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이 오답이라는 데 확신이 있었고 이 그릇된 팬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와서 욕을 하시는데 특징이 그거예요. 사안에 대해서 건전하게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와서 스피커부터 공격해요. 인신공격하죠. 네네. 강사 출신 대변인 아니신가 또 이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잖아요. 최고의 인기 강사인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네. 뭐 2호선 어떻고 뭐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네네. 왜 IP 2개인지부터 설명을 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고 인신공격을 한다고 내가 굽혀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욕하시고 뭐 제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 답변이나 어떤 발언들 중에 사실관계에 어긋나거나 뭐 오해가 있는 거라면 저는 뭐 100번도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단지 그분들께서 찬양하는 뭔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분을 제가 뭐 편을 들지 않는다고 저를 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뭐 제 신념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 당시 채널A 방송과 그걸 보고 열받아서 우리 대변인님한테 악플 단 그 한 딸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 덕분에 걱정하게 됐나요? 그 덕분에 우리 김효원 대변인이 얘네랑은 상종을 못하겠다, 얘네 이상하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또 이 장동혁 대표의 대변인으로 지금 당에서 너무 큰 역할을 해주게 되는 하나의 각성의 계기가 된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뭐 취미로 뭐 관상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김효원 대변인 옆에서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렇지만 요즘 말로 기존세 관상이라고 하죠. 기가 엄청 센 사람들. 뭔지 알죠? 네. 막 세게 생기고 사납게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속은 더 여린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김효원 대변인님처럼 웃고 이렇게 생글생글한 분들이 사실은 악플 몇천 개 달려도 난 틀린 거 없는데 뭐 너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그런다고 내 신념을 바꿀 것 같아? 이렇게 기가 세거든요. 네. 저는 한 딸들이 잘못 건드렸다. 네. 뭐 그분들은 또 계속해서 그분들의 삶을 사시고 뭐 저는 제 신념대로 사는 거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불편하지는 않고요. 요즘은 악플 몇 개 올라온 것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본인들 보기 이제 부끄러울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글들을 다니까. 네. 네네. 그래서 2030들이 왜 지지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동훈의 2030 지지율이 최악이죠, 사실은. 네. 이상하거든요. 이런 팬덤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전에 그 극성스러운 외로운 할머니 팬덤을 보자마자 본능적 거부감이 드는 게 2030의 정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또 김근식 그 송파 위원장님도 최근에 그런 뭐 조언을 맞죠. 하셨다가 문매를 맞으시는 거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와 같은 생각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최근에 한동훈이나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쓴소리를 했는데
한 딸들이 막 악플 어마어마하게 달고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김종혁이랑 뭐 러브샷을 했니 서로 쿠사리를 줬니 아니니 하면서 막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김근식 위원장님이 왜 쿠사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조금 이상했고 하여튼 이상합니다. 그냥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이 가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보면 개딸보다 한 딸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개딸들은요. 이번에 이재명이 이해훈 데려갔잖아요. 그거 막 보좌관 갑질 녹취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놀랍게도 개딸 커뮤니티에서요.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이해훈 데려간 건 실수다라고 막 비판하는 글들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개딸들은 적어도 이해훈 같은 거 열받는 거야. 지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한 딸들은 한동훈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훈이 하면서 아예 그냥 이성적 판단 자체를 포기한 저는 우상 숭배하는 이단 종교 같은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 역대 태어나서 본 팬덤이나 정치인 어떤 지지 그룹 중에 제일 이상하고 기괴해요, 진짜. 그리고 물론 이 팬덤을 뭔가 일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어느 쪽으로 몰아간다든지 그것도 사실 뭐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그런 악플이라든지 공격적인 것들 때문에 당원을 비롯해서 여러 뭐 분들이 우리 당에 계시는 식구들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런 시달리고 부분이 막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거를 좀 좋게 풀어주고 잘 맞아요. 지낼 그럴 노력들은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해주신 것도 저는 좀 섭섭한 부분은 있고 그것도요, 이재명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개딸 좀 자제시켜라는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해도 유튜브 나와서 자기 팬덤 개딸이나 그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팬카페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는 이제 재명인의 마을도 탈퇴하고 여러분 같은 당 정치인들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거 나 도와주는 일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 2번, 3번 말했어요. 물론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 쇼죠. 네. 근데 한동훈은 그것조차 안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팬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저는 이재명이나 개딸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모로 당이 좀 건강해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보수라는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식구면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예전에 그 작년 전당대회 때 출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출마를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제 이름과 박은식 위원장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의 이제 그런 출마의 변으로 한동훈이가 내세웠는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제 이름을 거론을 할 거라는 어떤 허락을 받은 것도 사실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혀 일종의 언질이나 사전 양해가 없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날 이제 성찰과 과거였나?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양주의 조광한 전 시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오시는 또 이상규 위원장도 있고, 네, 다들 이제 오시는 그런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속 장소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어떤 출마 기자회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출마회견에 제 이름이 들어간 거를 이제 그때 가서 들었고 그때 당시에 뭐 나경원 의원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그 원희룡 장관님 또 등등 다른 출마하시는 윤상현 의원님 뭐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인사하시고 한 표 주십시오 이렇게 또 연설도 하시고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 제 이름이 딱 그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의 변에 들어가 버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이제 좀 저는 이제 불편했던 거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출마 선언에 자기 이름이 이용되면 마치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 그룹인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내가 오늘 당신을 이렇게 언급하려고 하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게 정치적 도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제 이름을 허락 없이 쓸 정도면 그 전에 뭐 커피도 몇 잔 같이 마시고 뭐 술은 아니어도 제로 콜라 한 잔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리둥절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일종의 정말 철저한 자기중심주의.
자기한테 이용이 되면, 도움이 되면 이용해 먹고, 그러나 평소에 도움이 안 되거나 뭐 특별하게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쌩 해놓고 연락도 안 받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또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김용훈 대변인과 함께 너무 재미난 이야기,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빼먹는 거 아니죠? 저희 멸콩TV 이제 평일에는 항상 실시간 10,000명 이상, 주말에도 7,000~8,000명 이상 실시간으로 늘 봐주고, 이 라이브 조회수가 이제 매번 거의 1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로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는 천사명, 멸콩천사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댓글 링크나 010-9939-1144로 멸콩천사 문자 주시면 가입 방법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월 정기 후원으로 우리 행동하는 천사명이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 멸콩TV에서 다양한 분들 초대해서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사명 저는 한 달 만에 채우고 싶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빨리빨리 많이들 좀 가입해주세요. 네. 그러면 딱 1,400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1,400 모으고 나서 생각해보려고요. 2,400, 3,400도 있는데. 이제 1,400명이 되면 부산의 천사, 서울의 천사, 대구 맞네요. 천사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저희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이걸 전국 조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부산의 천사 회장님, 뭐 대구의 천사 회장님 뽑아서 오프라인에서 장동혁 대표 어디 가거나 뭐 국민의힘의 정말 당원들의 환호를 받는 사람들이 모일 때 제가 멸콩천사분들 오늘은 여기로 모이세요 하면 그 지역에서 다 모이고, 그러니까 뉴미디어 온라인의 힘을 오프라인으로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우리 멸콩천사분들께는 한 달에 몇 번씩 직접 문자도 막 드리고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직화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출마를 했을 때는 조직? 그게 뭐야? 이랬어요. 왜냐면 저도 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그냥 뭐 카톡 단체방 있고 이러면 그렇죠. 되는 거지. 뭘 네. 조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거 운동을 다닐 때 보면은 뭐 어디 산악회, 뭐 무슨 모임, 뭐 무슨 대회 되게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산악회 그러면은 버스가 몇 대나 왔대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해? 했었는데 선거를 딱 끝나보고 제가 너무 많은 걸 단시간에 정말 많은 걸 제가 학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사람 다 모여갖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맞아요. 산행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 스킨십이라는 게 있어야 그래야 조직이 정말로 끈끈해지는구나. 그래서 맞아요. 우리 우파에서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좀 부대 끼면서 함께 친해지는 그런 밍글링하는 것들이 좀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 소속감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100만 당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다수가 장 대표의 노선을 지지한다는 게 드러났는데 극성스러운 소수의 팬클럽에서 좌표 찍고 댓글 달고 막 맨날 그 얼굴이야. 다 똑같은 선글라스 낀 할머니들이야. 그 할머니들이 몰려다니면 마치 그게 뭐가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모이고 팬클럽 가입하고 댓글 달고 행동하는 후원 그룹이 되고 또 지역별 조직 만들고 같이 다녀야 그 힘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박민영 대변인하고 농담을 하다가 악플 자주 와서 다는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 겹쳐요, 그게. 네. 너도 서로 막 이랬던 그 한 기억이 200~300명 있는데. 있는 거예요, 200~300명. 네. 맞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똑같이 뭐 화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댓글은 그런 스피커를 공격한다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죠? 그들이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그런 좀 스마트한 그런 이 화력 뿜는 부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댓글은 누군가를 욕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댓글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럼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네, 네. 응원합니다가 많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저기 한 딸들이 하는 것처럼 개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인신공격하고 진짜 저급한 쌍욕 무슨 그 한동훈 가족들 닮아서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쌍욕 댓글을 너무 많이 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점이 문제고 당신은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비판 댓글로 우리가 베풀을 먹어야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천사님들의 활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 한때는요.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페이스북 메시지나 문자나 댓글을 다 열어놨다가 그러니까 제가 좀 쓸데없이 유명하잖아요. 그게 제 인생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족쇄이기도 한데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터져나가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닫아놓고 제어를 해놨는데 제가 아쉬움을 느낀 건 저는 최근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가서 댓글 달았어요. 제가. 왜냐?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나온다는 사람 옛날에 폭행 사건 제가 터뜨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막 제 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이랑 패친이에요. 옛날부터 알던 사이고. 정중하게 댓글 달았어요.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이런 식으로 정원호의 과거 폭행을 옹호하는 거 너무 유감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진짜 정중하게 댓글 달았는데 박용진 페북인데 내 댓글에 좋아요가 제일 많아.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나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차마 그 댓글 지우지는 못하고 답글을 안 남기더라고. 근데 그런 토론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 페이스북에 우리 박용진 의원이 댓글 달아도 정상적인 토론을 걸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으면 저도 도망가겠죠. 근데 할 말이 있으면 댓글을 달고. 근데 이 팬덤은 한 딸이나 개딸들은 토론하자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아니라 그냥 입에 담기 힘든 쌍욕, 그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쌍욕을 막 도배해 놓으니까 이게 이 댓글창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요. 언제부턴가 이 관련된 뭐 그분 관련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SNS의 댓글 창이 정말 뭔가 스펙타클한 어떤 영화같이 막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런 느낌처럼 막 1, 2분 안에 200개, 300개씩 도배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무섭다 이거는. 근데 이게 우리 당에 절대 건강한 어떤 요소가 될 것 같진 않아서 예, 좀 그런 부분에 염려는 있고. 아, 그리고 또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천사분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2030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멸콩TV 구독자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 시청자 연령층이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생년월일 같은 걸 기재하니까 저희가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멸콩 천사에서 지금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 40대예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보수 유튜브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단체 소개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소개팅? 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사실 제자들한테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영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네, 네. 이 원문을 읽고 해석해주기 바쁘기 때문에 정치 네. 관련 발언은 원래도 안 하지만 할 구석도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정치 쪽으로 커밍아웃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강의 듣고 뭐 2등급 몰렸어요. 뭐 이런 제자들이 네, 좀 많이 네. 오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정치색이 맞아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다. 아, 그렇지. 사람 만나는데 정치색이 너무 다르면 좀 피곤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남편하고 정치색이 똑같아서 한 달 만에 나를 잡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한 달 만에? 네네네.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색이 같이 우파였다 이거예요? 네네. 왜냐면 어. 뭐 이렇게 사는 얘기나 육아관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많은 분들 동감하실 텐데 싸울 일이 더 많거든요. 특히 네. 아이 키울 때는. 네. 근데 정치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공감이 되니까. 맞아. 맞아. 저거 나쁜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 그리고 네. 막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뜨는 피드 같은 거 좀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정치 관련된 뭐 짤방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미 봤음. 알고리즘도 되게 비슷해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이 멸콩 천사 분들 중에서 막 많은 커플이 나오면 네. 정말 좋지 않을까.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한번 고민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님께 소개해 준 분 중에 그 천안함 생존 장병 용사분이 있어요. 전준영 회장이라고 네. 생존 장병 전우회 회장. 그분이 지금 대전에서 그 싱글 남녀들 소개팅 해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어머. 거기랑 한번 연결을 해봐도 되겠다. 너무 좋네요.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네요. 네, 네, 한번. 진행자 필요하시면 제가. 네, 우리 레이나 선생님이 해주는 걸로. 네, 그럼요. 네, 그 대신 봉사하겠습니다. 보수 우파 이 청년들만 와서 그럼요. 한번 건전하게 소개팅 해보는 거. 그럼요. 제가 신년 프로젝트로 한번 재밌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뱅크예요, 여러분. 국민의힘이요. 충분히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박민영 대변인 부르고도 맨날 하는 말이고 요새 그 구글 라이브 하는 김금혁이나 이재능이나 뭐 이윤규나 이런 대변인 부대변인 다 제 후배들인데 우리 김효원 대변인도 그렇고 정말 국민의힘에 반짝반짝 튀는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 젊은 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인재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배지단 그 초선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보수 사상에 뚜렷하게 정말 철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거든요.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다음 총선에 반드시 비례대표나 아니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밀어넣어서 당선시키는 게 당 개혁이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효은 대변인 이제
확실히 인식이 되셨죠? 페이스북에 김효은 치면 검색되지 않나요? 네. 나와서 여러분이 친구 신청 팔로우 하시고 거기에 막 이상한 한딸들이 댓글 달면 여러분이 김효은 대변인 페북 가서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시작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새를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지령 내리는 거 전문이거든요. 정말 믿습니다. 저도 순간 믿습니다 나오죠? 네. 내 이름인데 김효은 찾을 뻔했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자 폭탄 보내세요. 저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막. 우와, 역시. 그러면 그 폭탄 받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저한테 막 전화 오고 문자 오는데 그냥 다 쌩까버려요. 아니, 쥐들이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지. 뭐 나한테 전화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근데 전 또 재미있는 현상이 요즘 들어서 그 김금혁 전 보좌관도 네. 말씀하셨고 또 이재능 우리 대변인, 박민현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주옥 같은 우리 보물 컬렉션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누구보다 본인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실제로도 네. 그렇고. 공부 진짜 많이 하고 네. 이재능 대변인은 또 사회에서 사업도 성공시키고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수완이 아주 좋은. 네. 근데 그분들이 이 장동혁 대표를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선 끝나면 바뀔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의 이 장동혁 거의 누구보다 열심히 올라타서 이렇게 활동을 할까 안 다 하거든요. 길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정말 괜찮은 대표가 지금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힘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 주요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선도 장동혁, 총선도 장동혁, 대선도 장동혁으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지금의 이 당에 사실 당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 않겠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무국들, 부처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인사 이동이 있었고 상처가 남고 그러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박준태 실장님이나 뭐 정의용 사무총장님이나 또 이제 그 우리 강민구 의원님이나 강명구 조직부총장. 네네 총장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다들 우리 당에 진짜 오랫동안 맞아요. 헌신해 오시던 분들이라서 그리고 베테랑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당 실무자들이랑 소통이 누구보다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언론을 딱 보면 저 네이버 뉴스 딱 보면은 미간부터 찌푸려지는데 이렇게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결속이 되어 있고 또 중진 의원님들 제가 몇 번 만나서 따로 여쭤보면 왜들 그렇게 흔드나 대표 그냥 좀 믿고 따라주지 우리가 뭘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그게 대세잖아요. 그게 정말 대세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두 명의 어떤 목소리를 언론이 일부러 확대 재생산해서 흔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저는 뭐 뉴스나 사설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가? 라고 생각해보면 한 1, 2초 생각해보면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좀 지금은 소신껏 다들 귀는 닫고 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지도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이 내부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와 보면은 아닙니다. 당은 거북선처럼 뚜벅뚜벅 묵직하게 바다를 헤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물방울 몇 개 튀는 걸 가지고 야 배가 흔들린다 물방울 튄다 좀 있으면 파도가 올 거야 이렇게 난리 발작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봤던 이 미디어, 언론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와서 많이 겪어보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내 분위기까지 김효은 대변인이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았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게 우리 당내 배신자들이 탄핵을 동조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분을 탄핵으로 잃어버렸잖아요. 네. 잠시나마.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윤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한동훈을 또 다음 세대로 인식하고 지지를 했는데 얘 실체가 드러나고 위선의 가발이 벗겨지니까 다들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당원들이 구제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품는다 하고 최근에 이상한 러브샷하고 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가까스로 찾아낸 원석이 장동혁입니다. 근데 장동혁이 또 흔들리고 또 누구 얼굴이 바뀐다?
우리의 지지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 대통령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호흡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추윤 갈등하고 조국 수사할 때부터 사실은 보수우파 국민들과 끈끈하게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 둘 쌓아 올라간 캐릭터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불러낸 대통령 후보였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선 이후에 총선도 장동혁 체제로 치르고 대선까지 쭉 가야 우리 지지자와 당원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장동혁이라는 리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간에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또 누가 치고 올라온다? 또 흔들린다? 그러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그냥 해보나 마나예요. 해보나 마나. 맞아요. 1.5선이라고 많이들 이제 물음표를 많이 가지시는데 1.5선의 인지도가 별로 없었던, 비교적 별로 없었던 그런 후보로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이 신뢰를 받는 그런 기염을 토할 후보가 우리 정당사에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가 주변에서 아무리 세차게 흔들어 대도 본인의 계획한 바대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칭찬할 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그런 신뢰를 많이 갖고 또 채널을 시청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EBS의 김태희, 이 호칭 부르면 조금 부끄러우시겠지만 15년 전인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도 EBS 김태희 같은데 15년 전이었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겠다. 그때는 저도 좀 어리기도 했고 네. 원래 네. 이 인간 강사들 되게 외모랑 다르게 뻥튀기에서 별명이 뭐 붙어요? 손예진 한가인 다 있어요.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뻥튀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EBS 김태희 레이나 선생님이 우리 당에 와서 이렇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고생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런 인재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한 장동혁 대표의 인재를 보는 눈도 저는 다시 한번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재밌게 해봤는데요. 멸콩TV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새해 인사 겸 소감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딱 한 말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마음껏 하세요. 최근에 그 의대 증원 카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몇 명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더라고요.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이터 같습니다. 그죠? 다 우리가 옳았고요. 그리고 또 사교육 카르텔, 네, 문항을 돈 주고 사고 현직 교사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또 준비를 하고 또 싸워왔는데 결국 또 지나고 보니 우리가 옳았더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계엄 이후에 당이 많이 쪼그라들고 좀 지금 우리가 엄동설안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는 모든 정권의 공과 과가 있듯이 또 그분의 공은 공대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막 추계해가지고 의대 정원 우리보다 더 늘리려고 하고 막 지방에 아예 거점 의대까지 만들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방 거점 의대라는 것도 우리가 의대 증원 다 지방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우파 이 정권이 일하려는 정말 잘했다라는 거, 출산율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좀 가지면서 올 한 해 주눅 들지 말고 기운 우리 함께 내면서 좀 열심히 싸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훈 대변인 말씀처럼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새해에는 어깨를 펴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 정부보다 국민의힘 정부가, 보수 정부가 훨씬 더 잘한다,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설득해서 지방선거와 재보궐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2026년 함께 만들어 가시죠. 오늘 김용훈 대변인과 함께한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실시간에 주말에 못 보신 분들도 이 방송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콩천사 회원가입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